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최고의 직업을 뽑았는데요. 이 수입적인 면이나 또 성장 전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뽑힌 대망의 1위는 바로 통계 전문가였습니다. 통계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 수다학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직업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죠. 통계 전문가들은 수치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니까 수학적 사고력은 물론이고 수학 전반의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 통계라는 게 지금 각광받는 이유가 한 분야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통신, 의료, 금융업, 심지어는 뭐 먹을거리까지도 다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1위가 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사실 그 수학의 통계 전문가가 바로 접니다. 아,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다 매번 녹화 끝나면 통계를 내고 있어요. 네. 일단 우리 그 주승려 선생님이 옷이 몇 주에 한 번씩 겹치는지 다 체크하고 있고, 희진 선생님 웃고 계시지만 NG를 몇 번 내는지 체크하고 있고, 민성원 선생님은 네. 뭔가 좋은 얘기 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랑을 몇 번 하는지 제가 다 구체적으로 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네. 뭐 통계를 내지 않아도 늘 항상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도 데이터로 보여줘야지 뭔가 반성을 하죠. 아, 반성까지. 이제 1위를 차지한 통계 분석가 외에도 네. 의료 서비스 관리직이 2위, 그다음에 IT 보안 분석가가 4위, 데이터 관리자가 5위, 수학자가 7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8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수학을 시청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좋은 직업들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경영이나 상담, 심리, 뭐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게도 통계나 아니면 코딩 등을 같이 공부하고 준비하게 된다면 네. 좀 더 나은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다학의 MC로서 이렇게 수학이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을 느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데요. 근데 아이들한테 또 오늘 방송을 보시고 어떤 어머님들은 나중에 정말 크게 성공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우려가 좀 들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수학이 어떻게 직업하고 연관되는지를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 미디어 중에서 저는 그 우리 수다학에서 파인드 매스라고 꾸준하게 시리즈로 했던 것들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그 부분만 다시 보여준다면 수학이 정말 많은 영역에서 쓰이고 내가 수학을 잘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수학자가 됐을 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어머니께서 잘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아이들의 수학 관련된 동기부여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민성원 선생님이 본인 홍보가 아니라 이 수다학의 지나간 방송까지 이렇게 깨알로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럼 잘난 척 한번 할 수 있게끔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아, 네, 그래요. 우리 수다학을 보시면 늘 항상 이렇게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수학 고민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아이가 도통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걱정이 많으신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제작진의 방문에도 흔들림 없이 책을 읽는 이 소년.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합니다. 어우, 똘똘하게 생겼어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넘치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4학년 변하진 군입니다. 근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보통 어른들이 주로 읽는 그런 책 같아요. 하진아, 지금 보고 있는 게 대통령 자서전이야? 네, 보는데 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 어렵진 않고 재밌어요. 그럼 혹시 장래희망이 나중에 글 쓰는 직업이야? 글을 쓰면서 정치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새벽까지 책을 읽을 정도로 독서를 좋아하는 하진이. 그렇다면 수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수학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요. 왜? 어려워서요. 수학 얘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작아지는데요. 어머니의 고민도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4과목 중에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항상 정해진 양을 하려고 하는데 미루려고 하죠. 엄마 내일 하면 안 돼요? 저녁에 할게요. 운동 갔다 와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조금 기초를 다져서 추후에 하진이가 정말 수학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했을 때 어렵지 않게 지금 기초를 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초를 다져야 중고등학교 가서도 탄탄히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하진이의 학습 태도를 관찰해 보기로 한 제작진. 하진, 이제 숙제해야지. 알았어. 아이고, 대답은 잘하는데요. 공부하라는 엄마의 말에 책을 덮고 곧바로 일어난 하진이. 그런데 공부방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데요. 책장으로 가서 다른 책을 꺼내드는 모습입니다. 설마 다른 책을 또 읽으려는 건가요? 또다시 소파에 자리를 잡은 하진이. 왠지 불안불안한데요. 변하진, 얼른 들어가. 숙제해야지. 목소리 커졌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마지못해 방으로 향하는데요. 드디어 공부방에 들어온 하진이. 평소 풀던 연산 문제집을 꺼내드는데요. 연필을 골라짚고 자리에 앉습니다. 왠지 목이 아픈 것 같아? 공부 시작하려고 그러고 기침도 나오고 목도 마른 것 같고 책장을 그냥 넘기는 게 하기 싫었어. 막. 너무 시원하게 넘기네요, 이렇게. 그런데 랩을 하는 건지 계산을 하는 건지 독특한 자세로 문제를 푸는 하진이. 조금 전 초롱초롱한 눈으로 책을 읽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연필을 떨어뜨리기까지 어쩐지 영 집중을 하지 못하는데요. 갑자기 하진이가 사라졌다? 대체 어디로 간 거죠? 문 밖을 서성거리고 있네요. 왜 또 나왔어? 물만 마시고 들어갈게. 그렇게 엉덩이가 가벼워서 어떡하냐. 얼른 빨리 들어가서 마저 해. 알았어. 꾸중을 듣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하진이. 어머니, 하진이가 평소에도 공부를 하기 싫어하나요? 일단 책상 앞에 앉으면 한 권이 끝날 때까지 좀 길게 앉아 있었으면 하는데 늘 항상 한 장 풀고 엄마 물 마시러, 한 장 풀고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니면 방 안에서 뭔가 딴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요. 좀 진득하게 앉아서 단 30분이라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방에 돌아온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는 하진이. 학교 진도에 맞춰 조금씩만 문제집을 풀게 하는데도 하진이는 무척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책은 진득에 앉아서 읽는데 수학은 못 푸는 것을 봐서는 수학적인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이후로도 사실 집중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중도 안 되고 또 하기도 싫으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딴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침내 문제를 풀기 시작한 하진이. 그런데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데요. 하진아. 네? 어려운 문제 나왔어? 네. 어떤 게 어려워? 나눗셈도 그냥 나눗셈도 어려운데 통합계산에 나눗셈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칙 연산이 뒤섞인 혼합계산 문제에서 애를 먹고 있군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혼합계산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답을 적습니다. 하진아. 네? 지금 방금 문제도 혼합계산인데 지금 거는 잘 풀었네? 네, 근데 이거는 나눗셈이 두 개니까 쉬운데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이 여러 개 더해져 있는데 거기다 나눗셈이 붙어서 계산하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죠. 혼합 계산은. 근데 문장제 문제가 아닌 그런 단순 계산에서 별표를 쳤다는 얘기는 문제를 푸는 기술보다는 핵심 개념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합계산 원리 자체를 모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구조화되고 암산이 쉬운 것들은 금방 푸는데 네. 전체적으로 적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거의 다 동그라미였지만 4학년이 되고 나서는 혼합계산 등 몇몇 단원에서 세모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적표에 세모하고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 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예전에는 물어보면 대답도 잘 해주고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르치니까.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주는 것만큼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점점 더 궁금한 점을 안 물어보고 그냥 스스로 대충 이해한다고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수학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하진이네.
하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 인강을 듣는 게 아니고 수학을 보네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아주 바람직하네. 다른 친구가 공부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보던 하진이 결심한 듯 말을 꺼냅니다. 엄마, 나도 심한 문제집 사줘. 진짜? 응, 나도 풀어보고 싶어. 오. 수다학을 본 후 심화 문제집을 사달라고 한 것은 물론 수학 학원에도 다니고 싶다고 한 하진이. 아직 학원은 이른 것 같아 미뤘지만 어머니는 이런 하진이의 변화가 무척이나 반갑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다학 선생님들의 추천대로 오답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서툰 솜씨지만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스스로 오답 노트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해 줄 부분인데요. 틀린 이유를 적거나 아니면 틀린 답을 적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가 다시 한번 해설을 적어보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수학 공부에 의욕을 보이기 시작한 하진이. 당장 100점 받기를 바라진 않지만 꾸준히 공부해서 수학을 잘하는 과목으로 바꾸고 싶다는데요. 약점인 혼합 계산을 정복하고 집중력을 높일 방법.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네, 책 읽기를 아주 좋아하고 장래의 희망도 아주 뚜렷한 우리 하진이를 만나봤습니다. 수다학을 보면서 긍정적인 변화에 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화면을 딱 보기에는 수학에 정말 흥미가 없구나. 이게 너무 느껴지는 그런 아이였어요, 선생님. 네, 근데 수학에 좀 거부감이 있던 하진이가 다행히도 이렇게 수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건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만한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하진이에게 시급한 건 수학학습 체계를 잡고요. 지금 이 친구가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안내해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문제를 틀리거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혼합 계산은 명백하게 어려워하는데 20문제씩 막 쭉쭉 풀라고 네. 하니까 얼마나 하기 싫고 힘들어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수단을 만든 후에 그리고 조금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쉬운 문제부터 여러 번 접하게 해서 나도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공부하니까 풀 수 있구나라는 성취 경험을 많이 얻게 해줘서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문제집에서 한 문제 푸는 거를 어려워하는데 굉장히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했던 방법인데 일단 문제집을 덮고 네. 2번 한 번만, 2번 한 번만 이렇게 한 3번 정도를 외치고 나서 답안지를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그대로 한번 쓰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돼요. 그럼 매번 2번 한 번만 되면 어떻게 해요? 똑똑하니까 네. 한 번으로 충분할 거예요. 안 돼요. 네. 그러다가 수능 13점 돼요. 그죠, 선생님? 네. 네, 일단 하진이 같은 경우에는 독서하는 것을 보면은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것을 맞아요. 알 수 있는데 수학을 시작했을 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일단은 수학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좀 분석을 해주시고 수학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고학년에 가면 점점 수학이 어려워질 텐데 수학적인 흥미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 수학이라든지 교구를 활용한 수학 이야기 같은 것들을 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한 피드백과 환경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검사 결과를 보면 하진이가 왜 이렇게 수학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수학할 때만 집중을 못하는지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진이의 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인지 능력은 한 평균 정도고요. 강점은 숫자 및 순차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건 귀로 듣고 기억했다가 처리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네. 청각적 집중력하고 기억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근데 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호쓰기인데요. 이게 시각적 집중력 및 시지각 협응, 즉 눈으로 보고 손으로 빨리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책을 많이 읽고 수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들은 되게 잘하는데 눈으로 보고 손을 쓰는 건 약하거든요. 그러면 청각적 학습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이가 만약에 이 아이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면 이제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청각적으로 듣고 공부하는 방법을 권하겠지만 이제 4학년 정도라면 약한 부분을 더 보완을 많이 해주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성실하게 습관을 잘 들이면
시각적 집중력이나 기억력도 처리 속도도 다 함께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아이의 특성을 보면 또 책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상식이나 어휘 이해, 즉 책을 많이 읽었을 때에 좋아지는 그쪽 영역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기로 할 텐데요. 네. 후행 70, 현행 80, 전체적으로 75니까 꽤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혼합 계산을 비롯해서 연산 문제를 많이 좀 틀렸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도와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야 나중에 수학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혼합 계산을 포함한 연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이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줘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은 이제 하진이 같은 경우는 큰 수와 연산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혼합 계산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문제도 많이 틀렸었는데 실제로도 19번과 20번 문제가 혼합 계산 문제였는데 연달아 틀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혼합 계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하진이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알고 건 있어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진이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기 전에 자기가 아는 개념을 3개를 쭉쭉쭉 옆에다 적어놓고 그대로 찾든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원리를 알더라도 순서를 문제에 적는 게 좋아요. 자, 요거부터 풀어야 돼. 먼저 밑줄 하고. 긋고 1번, 그다음 요거 이어서 2번, 그다음 3번 이렇게 순서를 정한 다음에 푸는 연습을 하고 또는 뭐 괄호라든가 아니면 별표처럼 자신만의 표시를 만들어서 네. 순서를 정해서 계속 그렇게 풀다 보면 이제 혼합 계산 잘 풀게 될 겁니다. 그 수학을 싫어하는 거는 그 하진이랑 저랑 네. 똑같은 그 공통점입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공통점을 참 잘 찾았네요. 아주 네. 민감미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저와의 또 다른 점을 찾자면은 네, 뭐예요? 바로 이 독서량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저렇게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근데 저 나이 때 네. 저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는데 그 아까 그 어휘력이 그래요.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안 나왔거든요. 저도 좀 그게 좀 네.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궁금했어요. 왜 그런지가. 그러니까요. 예. 책을 읽는 방법이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 잘하네. 어휘력 있어요. 이거 어휘력은 있죠. 학교를 12년을 개근해도 공부를 잘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나는 매일 학교를 가는데요. 근데 잘하는 애 있고 못하는 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체육관을 매일 가도 몸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어떤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읽은 책의 내용이 다 내 거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내 수준에 너무 어려웠을 수도 있고 책을 읽을 때 건성건성 읽었을 수도 있고요. 책도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으면 상식이 늘어나겠지만 편식을 한다든지 한 종류의 부분만 계속 읽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게 해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책은 좋아하긴 하니까 이걸 수학으로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수학 관련 동화나 수학 관련된 이야기들을 책으로 읽으면 다소 시작할 때 훨씬 더 좋은 그 네.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읽었던 책도 사실 그냥 얼핏 봐도 어른들이 읽을 만한 좀 어려운 책이기도 했었으니까 아이한테 수준에 맞고 또 어휘력과 상식을 키워줄 수 있는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딱 보면 정말 30분도 집중을 못해서 엄마가 바라는 게 더도 아니에요. 딱 30분만이라도 집중했으면 좋겠다 좀 이거거든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집중하는 시간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해주셔서 이것이 공부하는 시간이 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40분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책상에 앉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정말로 하진이한테 40분이라는 시간이 가능할까? 저는 좀 이런 의심 좀 들기는 해요. 일단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뭘 시킬 때 뭐 공부 좀 시켜라 그러면 공부는 안 시키고 잔소리만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에 들어가 빨리 들어가 수학해 이거는 잔소리고요. 한 반에 안 들어가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집중력이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초기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 후기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후기가 안 좋은 아이는 시작은 잘 해요. 근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느슨해지는 거고 그쵸. 초반부가 안 좋은 아이들은 시작을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작업이 끝나고 두 번째 작업으로 넘어갈 때 이 작업이 주는 힘이 너무 커서 두 번째 작업에 스타트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강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가서 앉히고 수학 문제 풀고 10문제든 5문제든 같이 풀어서 일단 시동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좀 갈 수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해주고 얘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그때 나오시면 일단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지하게 많은 시간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까 40분 얘기했는데 그 40분 한다 그러면 첫 부분이 쉬워야겠죠. 시동이 이제 걸었으니까 그쵸. 시동 때부터 어려운 거 만드니까 20분은 좀 쉬운 문제로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15분 정도는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를 심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머지 5분 정도는 틀렸던 거를 다시 한번 보는 정도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힘듦을 느끼면 20분 하고 잠깐 쉬고 15분 하고 잠깐 쉬고 네. 5분 하고 이런 식으로 단위를 더 쪼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쓴다면 효과는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집중이 다 안 되는 애들은 오히려 그거를 좀 짧게 범위를 그렇죠, 나눠서 하면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하진이에게 맞는 학습법 위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진이 같은 경우 아까 문제 풀 때 보면 혼자 이제 설명하면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큰 화이트보드나 큰 종이에다가 문제를 크게 쓰고 자기가 설명하면서 푸도록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을 해서 문제 풀기를 권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하진이보다 수준보다 조금 낮은 수의 문제를 또 개수를 적게 해서 이제 시험지 형태로 풀도록 해서 100점 맞는 경험을 많이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별거 아니구나라는 성취 경험을 많이 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또 주말에는 이제 연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연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드게임 위주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주사위도 던지고 룰렛도 던지고 네. 조립도 하고 하면서 재미있게 연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이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특하게도 수학을 보면서 오답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주 잘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답 노트를 쓸 때 틀린 것에 대한 해답만 정리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려운지, 뭐가 막혔는지 위주로 오답 노트를 쓰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친구한테는 공부 방법을 안내해주고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투입을 됐을 때 그 오답 노트를 보면은 어디가 막혔구나를 알면 훨씬 더 정확하게 코치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모르는 부분 위주의 오답 노트를 쓰는 게 굉장히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엄마표 맞춤형 풀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 친구 지금 책을 보면서 어려운 것도 잘 읽고 되게 흥미있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나 어려워하는 문제를 한 2-3문제 정도 선택을 해서 그 문제에 맞게 자세한 풀이법을 안내해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0번 문제 혼합 계산 문제 같은 거 틀리면 왜 이 문제가 틀렸는지 문제를 쓰고 이걸 풀 수 있는 원리를 안내해 준 다음에 자, 좋아. 그러면 뭐부터 풀어야 될까? 그렇지. 괄호 이 부분을 풀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엄마가 풀이법을 적어주면 아이가 그걸 보면서 이해하고 못 푸는 부분은 이제 표시를 하고 네. 이렇게 하면 흥미도 일으키고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 두 분께서 아주 또 그 큰 기술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또 잔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좋아요. 네, 하진이가 보면은 책상에 오래 안 앉아 있잖아요. 네.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패턴을 읽으시면 돼요. 요때쯤에는 물 먹으러 나오겠구나 하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먼저 열자마자 딱 줘. 바로 주는 열자마자 주고 네네. 요때쯤에는 또 간식 먹으러 나오겠구나 간식 들고 기다리다가 열자마자 바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다가 딱 넣어버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볼펜을 또 하니까 떨어뜨리니까 네. 어머니가 볼펜도 은행에서 쓰는 볼펜으로 바꿔주세요. 줄. 안 떨어지게. 이거는 떨어지면 다시 띵 그쵸, 그쵸, 하고 올라오게. 그래서 이렇게 잔기술을 쓰면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야, 나 당장 실천해봐야 되겠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모든 어머님들이 다 공감하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가 이렇게 수학 흥미를 키울 수 있는데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사회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 전반, 그다음에 수학, 과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있는 것이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수학을 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여러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IT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 다음에 여러 복지 정책들의 통계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적 동기부여를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한번 책을 빨리 읽어서 완성도를 높여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건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 관련된 책을 사면
시작한 날짜를 적고 한 번 다 돈 다음에 책거리라고 하죠. 네. 다 쓴 날짜를 딱 쓰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횟수를 시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이 아이한테도 한 권을 한 번 빨리 돌려야 되는데 수학 문제 중에서 좀 얇은 걸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는 그 성취도의 느낌을 주면 아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될 거고요. 네. 또 수학은 많이 할 때 이 아이가 그 수학에 대한 기쁨이 생기거나 동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40분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종일 수학 관련된 것만 해보는 거예요. 그때 뭐 문제집도 풀고 수학 관련된 동화도 읽고 교구제도 써보면서 그러면 하루 종일 수학을 해본 경험이 아 40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한테 그 지도를 할 때 사실 싸움도 나고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몇 번을 계속 시도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을 구해주는 것도 방법인데 그 선생님이라는 분이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학원에 있을 수도 있고 과외에 있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고 물어보는데요. 아이들마다 좋은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권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수학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심화 학습 교재를 자기도 사서 풀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정초가 되면은 헬스클럽 비싼 거 끊는 거하고 비슷한 거고 그리고 욱하는 마음에 뜨끔해.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월등히 무거운 걸 들다가 골병 드는 경우도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것 그 자체는 칭찬을 해주고 네. 하지만 행동에 옮길 때는 굉장히 어머니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심화 문제집을 사서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는 한두 문제 정도를 심화 문제를 푸는 정도가 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부족한 부분이 좀 명확한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한다면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채워준다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결정적 한방 정리해 봅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1, 2, 3, 4 쓰기입니다. 하진이는 문제를 풀 때 문제 푸는 순서만 명확히 알면 잘 풀 수 있습니다. 문제 풀 때 1, 2, 3, 4 푸는 순서를 먼저 적고 풀기를 추천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연필로 써라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대체로 공부도 잘하고 많이 좋은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눈으로 읽는 것만 좋아하고 쓰는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쓰는 활동을 많이 해서 그 좋은 머리를 수학적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구체적인 방법 제시입니다. 혼자서 수학 공부를 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이름표. 이름표? 이름표인데 이름을 잘 보시면 이름이 변하진. 이 이름에 결정적 한방이 숨어져 있어요. 변하네. 네. 뭐가 변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그 수학에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예, 보니까 아까 엄마랑 같이 이 수학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그 수학적 고민을 해결하는 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 마음만 변하진 않는다면, 변하진 않는다면 변하진 말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 변하진이라는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죠. 오, 이게 왜냐면 이 훌륭하다. 배수진보다 더 확실한 전략이 바로 변하진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 마음 변하진 말아요. 네. 그럼요. 요거면 돼요. 잘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아주. 아니 오늘 정말로 맞아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책상에서 30분, 40분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이렇게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 방법을 꾸준히 한번 노력을 해보면서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네. 변하진 않도록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은 수다학의 파인드 매스 시즌 2 함께 할 텐데요. 산업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학이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료와 수학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의료 분야에서 수학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또 준비를 해봤어요. 야, 의료와 수학 2탄. 네, 와, 2탄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야, 오늘은 왠지 요거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제가 최근에 한번 병원에 갔었는데 이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쵸. 그때 가게 되면은 몸도 아파 죽겠는데 기다리다가 더 지쳐가지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파서 죽겠답니다. 네. 기다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제 네, 성격 네. 급해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런 것도 좀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글쎄 정말 그게 수학으로 해결이 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관련이 있는지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에서 수학이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속을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영상 진단 장비들. 특히 제2의 청진기로 불리는 초음파 검사는 장기의 구조는 물론 움직임까지 관찰이 가능한데요. 초음파를 인체 내부에 투과해 반사된 신호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검사와 동시에 진단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초음파는 다양한 영상 진단 장비 중 주로 의사가 직접 촬영을 하는데요. 의사가 각각의 영상을 한 장 한 장 세심하게 살펴보며 검출하고자 하는 대상을 판독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촬영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의사의 경험에 의존해 판독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이 반복되는 등 시간 소모가 상당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초음파 영상을 촬영했을 때 초음파와 빛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스페클 잡음이 발생하는데요. 스페클 잡음은 사람마다 그리고 신체 부위마다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컴퓨터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곧 검사 대상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만들면서 의사들은 초음파 검사에 더 나은 자동화 성능을 원했는데요. 이에 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율적인 초음파 검사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은 초음파 영상이나 광 간섭 단층 영상의 이제 스페클 잡음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해서 수리적 모델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딥러닝 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영상에 대하여 전처리를 시행하였고 그로부터 얻어진 깨끗한 이미지에 수리적 모델을 적용하여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처럼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기계를 학습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딥러닝 방법은 음성, 이미지 인식과 사진 분석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요. 이러한 딥러닝 방법을 사용해 초음파 영상 촬영 때 나타나는 의미 있는 스페클과 필요 없는 스페클을 구분하고 이를 데이터로 축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와 새롭게 촬영된 초음파 영상을 비교 분석하는데요. 이때 의미 있는 스페클만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깨끗한 초음파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태아의 초음파 영상을 예로 들어서 살펴볼까요? 초음파로 태아를 촬영했을 때 스페클 잡음 등으로 인해 태아의 정확한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이때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면 태아의 모습을 깨끗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사진들을 보게 되면 원형의 모양이 보이시죠? 저것이 바로 태아의 복부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아의 복부 둘레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수리적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네, 이러한 탐색 방법은 수학적 개념 중에 허프 변환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허프 변환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떠한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선들의 기울기와 y절편을 살펴보고 다른 점들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의 기울기와 y절편을 살펴봄으로써 공통의 직선을 찾게 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점들을 지나는 최적의 타원을 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즉 태아의 복부 둘레를 측정하기 위해 의미 있는 점을 지나는 최적의 선을 긋는 수학 원리인 허프 변환이 사용되는 겁니다. 딥러닝과 허프 변환을 사용한 초음파 진단을 통해 의사들은 태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이 실제 초음파 영상 진단에 적용되었을 때 그 효과는 어떠할까요? 초음파 진료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진료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진단에 필수적인 의료 영상 진단 방법, 그리고 이러한 의료 영상의 진단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네, 초음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서도 선생님들은 저걸 보고 뭘 보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딥러닝과 수학을 활용해서 정확한 관찰, 또 정확한 진단이 그만큼 가능해졌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학이 우리 몸속을 그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생소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허프 변환이라고 허프 변환, 나왔어요. 네. 제가 호프 변환을 알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호프 맥주가 아. 시간이 지나면 맛이 변한다. 호프 변환. 요거 내가 잘 아는데 네. 허프 변환은 제가 처음 듣는 단어여가지고 너무 낯설어요. 알려주세요. 너무 어이가 없나요? 이리 씨가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천천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선생님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오. 하시는 것이 CT 촬영이나 엑스레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타나요. 그것들을 우리는 스페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자동화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스페클을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 네. 거예요. 하지만 의사들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의사가 일일이 하나하나의 영상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어서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개발하게 된 것이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딥러닝,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허프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딥러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잡음이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상을 구별해내는 것이고요. 구별된 자료를 통해서 그것들을 허프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보를 컴퓨터에 구체적으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이리 씨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우, 겨우 이해가 됩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유, 아슬아슬하게 진짜 이해했어요. 쉽진 않네요. 네.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는 바탕화면과 우리가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밝기의 차이를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구별해내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미분의 부분이고요. 허프 변환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허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화상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일단 화상에서 나타나는 것 중 선분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y는 ax로 표현된 직선을 점으로 표현을 해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분석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허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1959년에 폴 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료를 분석하다가 발견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직선이나 곡선이나 원 같은 것들의 자료를 뽑아내는데 영상 처리를 하면서 흔히 쓰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의료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중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허프 변환이라는 거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네요. 말조차도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딥러닝은 요즘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그런 단어인데 사실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아, 이건 과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수학이 없어서는 절대로 탄생될 수 없었던 그런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선생님? 쓰임이 정말 활발하죠. 그러니까 딥러닝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하면
더 훨씬 이야기가 수월하실 텐데요. 알파고 많이들 아시죠? 그렇죠. 네. 이 알파고가 바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목표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것들을 설계하고 특성들을 찾아내서 이제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헬스나 케어 같은 요즘 이제 의료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사의 슈퍼컴퓨터인 왓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치료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암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지금 실제로 국내 병원에서 네. 이용돼서 개발되어서 이용되고 있고요. 또 그 당뇨병이 실명을 이제 유발하는데 그 원인을 밝혀내는 알고리즘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그래요. 이용이 되고 있고 또 피부과 전문의 수준으로 피부암을 발견해내는 그런 분야도 지금 활발하게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리고 영상으로 만나본 것처럼 우리가 사진이나 뭐 엑스레이, MRI, CT 이런 이제 영상 분석 자료에서도 이렇게 딥러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딥러닝의 개발 밑에는 수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연 35조 정도로 이제 영상 분석 시장은 그렇게 대단하네요.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이렇게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공의 기반은 많은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영상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을 기반으로 이 사업에서 좀 선제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 이 사업의 기반은 수학이 기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인 이제 발전이나 수학 관련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되고 이제 같이 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네. 이제 그 수학자들이 안 필요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그 병원도 보통 우리 병원 가면은 이제 뭐 그 몇 번 환자 안내 데스크로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뭐 몇 번 수학 선생님 상담실로 오세요. 상담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뭐 항상 상주하면서 모든 장소 상주하면서 네. 뭐 전화만 기다리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수학의 역할 그리고 수학자들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 실제로 수학자들이 병원에 포진해 있으면서 많은 연구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학조사나 임상 연구 이런 쪽에서는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학자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한 의과대학에서는 의학통계학과를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특히 통계 같은 경우에는 한 약의 성분이 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중환자실에서 어떤 요인이 환자한테 위해가 가는지 위해가 가지 않는지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데 이 통계가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사들 중에서는 그 스스로가 수학의 필요성을 느껴서 수학 관련된 공부를 독학을 하거나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도대체 수학이 어디 쓰이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수학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영상에 나오는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 응용 수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 수학을 할 것인지 대학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가 컴퓨터 속에서 수학이 보여지는 걸 보고 응용 수학을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학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자꾸 보여준다 그러면 아, 수학이 저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수학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수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수학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학문이 아닌가 다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학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그런 선입견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또 늘 항상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